형님, 별 이제 진짜 회장님이십니다. 왜 별 눈앞이 흐려지? 설마 이게 축배가 아니라 내 장례식 첫 잔이었어? 시청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마음 편한 날이 더 많아지시고 가정에 웃음이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도 어르신들께 위로와 힘이 되는 사연으로 더 정성껏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 회장님이시네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자,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건배합시다. 서울 도심 한복판 30층 높이의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명성식품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붉은 와인이 담긴 크리스탈 잔이 두 개의 손에 들려 찰그랑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내일이면 이사회에서 공식적인 경영권 승계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선대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49제가 막 지났고 그 아들인 강도연은 마침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의 새 주인이 되려는 참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와인잔을 입술에 가져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펼쳐진 불빛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었고 그 삶들과 연결된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20년을 배웠고 무엇보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창식. 아버지의 40년 지기이자 동업자, 명성식품 창립 멤버이자 현재 부회장의 자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강도연에게 그는 아버지 다음 가는 어른이었고 든든한 후견인이었습니다. 조창식이 따라준 와인은 유난히 진한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잔을 기울였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와인이 평소와 달리 약간 쓴 뒷맛을 남겼지만 오랜 숙성 탓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잔을 비울 무렵 강도연의 시야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물결치듯 일렁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강도연은 책상 모서리를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몸이 천천히 옆으로 기울어졌고 그의 눈앞에서 조창식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 얼굴은 조금 전까지 보았던 온화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굳어진 눈동자와 비틀린 입꼬리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강도연은 말을 하려 했지만 혀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지는 순간 그는 조창식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성식품은 45년 전 시골 양조장에서 시작된 회사였습니다. 강도연의 아버지 강태중과 조창식은 어린 시절부터 한 마을에서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가진 것 없던 두 청년이 손수 담근 식혜 한 통으로 시작한 사업은 세월이 흐르며 거대한 식품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강태주는 맛에 대한 철학과 장인 정신을 추구했고 조창식은 사업 수완과 영업력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완벽한 파트너라 불렀습니다. 강태준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창식을 믿으라고, 그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지만 강태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친구 속에 어떤 어둠이 자라고 있었는지를. 조창식은 처음부터 2인자였습니다. 회사의 절반을 세웠지만 세상은 오직 강태준만을 기억했습니다. 명성식품의 창업자라는 타이틀은 언제나 강태준의 것이었고, 조창식은 그 그림자 속에서 미소 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쌓인 질투와 분노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용히 독이 되어 스며들었습니다. 강태준이 죽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이 넘어가려는 순간 조창식은 마침내 그 독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강도연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눈을 뜨려 애썼지만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들리는 것은 조창식의 목소리와 낯선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몸을 들어 올렸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느낌, 지하 주차장의 냄새, 차 문이 닫히는 소리, 모든 것이 조각조각 끊어지며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차가 멈추고 다시 누군가가 그를 끌어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부딪히는 차가운 감각이 잠시 의식을 끌어올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둠 속에 깊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었고 아래에서는 급류 소리가 으르렁거리듯 들려왔습니다. 강도연은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마비된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밀리는 느낌. 공기를 가르며 떨어지는 순간 강도연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 회사는 돈이 아니라 혼으로 세우거라.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충격,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끝없이 휘몰아치는 물살. 의식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강도연이 처음 느낀 것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잠겨 있었고 바위 틈에 끼인 채 고개만 간신히 수면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처럼 얼굴을 찔렀습니다. 숨을 쉬려 했지만 가슴이 눌린 듯 제대로 들이쉴 수가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몸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팔은 어떻게든 바위를 짚을 수 있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허리 아래가 잘려나간 것처럼 자신의 다리가 거기 있는지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손으로 허벅지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만져지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꼬집어 보아도 두드려 보아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며 척추를 다친 것입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것입니다. 절망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멀쩡히 걸어다니던 다리가 이제 영영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라리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릴까.
고개를 돌려 물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창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일그러진 미소, 자신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던 그 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저 인간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세운 회사를 빼앗고 아들까지 죽여놓고 태연히 회장 자리에 앉아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강도연의 이를 악물게 했습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강도연은 팔로 바위를 짚고 상체를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물살은 거셌고 비에 젖은 바위는 미끄러웠습니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팔에 힘이 빠지고 손가락 끝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몸을 바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밤새인지 마침내 상반신을 바위 위에 올려놓았을 때 강도연은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고 체온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도 못하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이름 없는 계곡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것인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일어나거라.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 강도연은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다가오는 불빛, 손전등인지 등불인지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신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도연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도롱이를 두른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손전등을 비추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고 그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맥을 짚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어 무거워진 강도연의 몸을 등에 업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폭우 속에서 낯선 노인이 자신을 업고 산길을 오르는 그 장면을 의식이 끊어질 듯 말 듯 희미해지는 가운데 노인의 등에서 느껴지는 온기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충격적인 뉴스로 들끓었습니다. 명성식품 후계자 강도연 실종.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강도연의 사진이 크게 떴고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하루 앞둔 시점에 갑자기 종적을 감춘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조창식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눈가에는 핏줄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완벽한 슬픔의 연기였습니다. 조창식은 강도연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전날 저녁 회장실에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이사회를 앞두고 긴장해 보이셔서
쉬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조창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수사에 착수했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마지막 통화 기록은 조창식과의 것이었습니다. CCTV 영상은 본사 건물 주차장까지만 확인되었고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납치나 사고를 의심했지만 점차 자발적 잠적설이 힘을 얻었습니다. 경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조창식은 이 흐름을 교묘하게 부추겼습니다. 기자들에게 은밀히 귀띔했습니다. 사실 도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경영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익명의 관계자 증언으로 기사에 실렸습니다. 강도연의 이미지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책임감 있는 후계자가 아니라 압박을 이기지 못해 도망친 나약한 젊은이로 그려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람들은 강도연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다른 소식으로 넘어갔고 명성식품 주가는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조창식은 임시대행 체제를 구축했고 이사회는 그에게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창식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강도현이라는 이름은 점점 과거의 것이 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지만 적극적인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창식은 회장 대행 직함을 달고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외부에는 강도연이 돌아올 때까지 잠시 맞는 것이라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 여겼습니다. 강태준이 세운 회사, 자신도 함께 만든 회사,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창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그 남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깊은 산골, 세상과 단절된 외진 마을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죽지 않은 자의 귀환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조창식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그친 산골 마을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나오는 낡은 기와집, 그곳이 노인의 약방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온갖 약초가 널려 말라가고 있었고 처마 끝에는 말린 약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은은한 약초 냄새가 배어나왔습니다. 50년 넘게 이곳에서 약초를 캐고 병자를 돌보며 살아온 노인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금순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약방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 한의원에서 일했고 남편을 잃은 뒤 이 산골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병원 가기 어려운 마을 사람들의 아픈 곳을 돌보고 산에서 약초를 캐다 다려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빚진 것이 많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빚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산길을 돌아오던 박금수는 계곡가에서 쓰러진 젊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목에서 미약하게나마 맥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어 무거워진 남자를 등에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노인도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남자를 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긴 뒤 마른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체온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화로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탄건을 적셔 이마에 올리고 몸을 문질러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남자를 돌보았습니다. 남자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온몸에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었고 갈비뼈 2대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리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척추에 손상이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지만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도 차로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 폭우의 산길은 곳곳이 유실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뼈를 맞추고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열이 오르면 식혔고 기침이 나면 가라앉혔습니다. 며칠 밤낮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남자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려야 했습니다. 노인은 그 남자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무엇, 해야 할 일이 남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남자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그 앞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여기까지 왔으면 살아야지. 노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강도연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로 된 오래된 천장, 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고개만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서 노인이 약탕관을 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가 눈을 뜬 것을 보고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연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타들어가듯 말라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가와 물을 적신 천을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갈라진 입술을 적셨습니다. 강도연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팔은 움직였습니다. 손가락도 쥐었다 펴졌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세우려 해도 발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곡에서 느꼈던 공포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다리가 마비된 것입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죽은 건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강도연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낯선 노인이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난 건지, 왜 이곳에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강도연에게 약을 먹이고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며칠간 굶주린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자
조금씩 힘을 되찾았습니다. 의식이 맑아지자 기억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축배를 나누던 밤 시야가 흐려지던 순간 절벽 끝에서 밀리던 감각,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공포, 그리고 조창식의 얼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가 악물렸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수를 하겠다고? 이 꼴로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강도연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 있지만 느껴지지 않는 마치 남의 것 같은 두 다리.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노인은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칠고 따뜻한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울음이 멈추자 강도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사는 돈이 아니라 혼으로 세우거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것,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대로 쓰러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노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걷고 싶습니다. 노인은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절망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도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다리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매일 약을 다려 먹이고 침을 놓고 뜸을 떴습니다. 하지만 척추 손상은 약초와 침술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한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외손녀에게. 어느 날 오후 낡은 경운기 소리가 산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강도연은 방 안에 누운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운기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마루를 지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대해온 사람 특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아진이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로 일하다가 과로로 몸을 망친 뒤 휴직 중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급히 내려온 것입니다. 할머니가 전화로 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주었는데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내가 와서 봐야겠다고. 서아진은 강도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바로 이불을 걷어 다리를 살폈습니다.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긁어보고 무릎을 두드려보고 허벅지 근육을 눌러보았습니다. 강도연은 그녀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남의 다리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검사한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완전 손상입니다.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에요. 신경이 눌리거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서아진은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반드시 낫는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태로는 걸을 수 있을지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100% 못 걷습니다.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강도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병원도 아닌 이 산골에서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아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비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사람을 고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움직이는 건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아진은 강도연에게 단 한순간도 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트레칭으로 시작했습니다. 굳어가는 관절을 풀어주는 수동 운동이었습니다. 서아진이 강도연의 다리를 잡고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되었습니다. 근육이 위축되면 나중에 신경이 돌아와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오전에는 상체 강화 훈련이었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으니 팔과 어깨, 등 근육을 키워야 했습니다. 팔굽혀펴기, 턱걸이, 역기 들기.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한 개도 못했습니다. 팔이 후들거리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서아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요. 강도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다시요. 그 말이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전기 자극 치료와 마사지가 이어졌습니다. 서아진이 가져온 간이 장비로 마비된 근육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냈습니다. 느껴지지 않았지만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희망이었습니다. 신경은 죽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정신력 훈련이었습니다. 서아진은 강도연에게 눈을 감고 발가락을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좋으니 움직인다고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뇌가 명령을 내리면 그 신호가 신경을 타고 내려갑니다. 반복하면 끊어진 길도 다시 이어집니다. 강도연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발가락아, 움직여라.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불에 타는 것 같았고 정신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아진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강도연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조창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인간이 웃고 있는 동안 자신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팔굽혀펴기 10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체만으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희고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거칠고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아진은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할머니가 부탁한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남자를 보면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재활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나무들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도연의 상체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뼈만 앙상하던 팔과 어깨에 근육이 붙었고 등은 넓고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여전했습니다. 서아진은 매일 강도연의 다리를 검사했습니다. 바늘로 찔러보고 얼음을 대보고 뜨거운 물수건을 올려보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그때마다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것인데 남의 것 같은 2다리.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을 끝내고 상체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아진이 강도연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있었습니다.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누르고 허벅지를 두드렸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여라. 무릎을 세워라. 걸어라. 뇌에서 다리로 명령을 보내는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아진의 손이 발바닥을 스쳤을 때 희미하게나마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감각이 돌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아진의 손가락이 발바닥을 누르자 미세하게 간지러운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도연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서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뭔가 느꼈습니다. 서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서아진이 다시 발바닥을 눌렀습니다. 강도연은 집중했습니다.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누르는 압력, 피부가 눌리는 감각. 2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를 느꼈습니다. 서아진이 바늘을 꺼냈습니다. 발바닥을 살짝 찔렀습니다. 따끔했습니다. 분명히 따끔했습니다. 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웃으려 했는데 울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서아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기뻐하기 이릅니다. 감각이 돌아온 거지 움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신호예요. 신경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날 밤 강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만져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발등을 쓸 때마다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서아진은 더 이상 봐주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으니 이제 진짜 싸움입니다. 강도연은 하루 종일 다리를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발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도연은 방바닥에 앉아 자신의 발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온 힘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움직여라. 뇌에서 명령을 보냈습니다. 신경을 타고 신호가 내려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 순간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강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발가락이 또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서아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움직였어요. 진짜 움직였어요. 강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발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2달 전 계곡에서 눈을 떴을 때 평생 걷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막혀있던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진의 손이 강도연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강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무표정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2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약방 안에 노을빛이 스며들었고 밖에서는 가을 벌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강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감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자가 없었다면 자신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녀의 냉정함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고 그녀의 존재가 자신을 버티게 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재활과 함께 감각과 함께 잠들어 있던 감정도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조창식이 명성식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났고 경찰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그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강도연이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조창식은 임시대행이라는 직함을 떼어버리고 정식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사회는 그의 손아귀에 있었고 반대 목소리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살아있을 때부터 심어놓은 자신의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조창식은 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성식품을 국내 1위 식품 그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태준이 지켜왔던 원칙들은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좋은 재료, 정직한 제조, 적정한 이윤. 그런 구시대적 가치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폐기되었습니다. 조창식이 가장 공들인 것은 신제품 개발이었습니다. 활력의 샘이라는 이름의 건강음료였습니다.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대대적인 마케팅이 이어졌고 제품은 전국 마트와 편의점에 깔렸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노인들이 많고 건강에 관심이 높으며 정보의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도 그 음료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구멍가게에 활력의 샘박스가 쌓였습니다.
싼 가격에 건강에 좋다니까 노인들이 앞다투어 사 마셨습니다. 박금순 노인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50년 넘게 약초를 다루어 온 그녀의 코는 예민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노인이 그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약방 할머니, 이거 마시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좋은 거 아니오? 박금수는 병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코끝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달콤한 향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료를 조금 덜어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서 익숙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박금수는 그날 밤 그 음료를 분석했습니다. 오래된 방법이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달인 물에 음료를 섞어 반응을 보고 색깔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음료에는 특정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단기간에는 각성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는 성분이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특히 위험했습니다. 박금수는 강도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명성식품, 아버지가 세운 회사, 좋은 먹거리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겠다던 그 회사가 이제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창식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돈을 위해 양심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창식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음료를 마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치, 그것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더욱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된 후 발목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아직 힘이 없었지만 감각은 점점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서아지는 훈련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이제 진짜 걷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아지는 평행봉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목수에게 부탁해 나무로 제작한 간이 평행봉이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평행봉을 잡고 처음으로 일어서려 시도했습니다. 팔로 몸을 지탱하고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로운 음료를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악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일을 악물게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골 마을에 첫눈이 내린 날 강도연은 평행봉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일어설 수조차 없었던 그가 이제는 떨리지만 확실하게 두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서아진과 박금순 노인이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활을 시작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도연은 매일 한계를 넘어서려 싸웠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한 달, 발목을 움직이는데 또 한 달, 무릎에 힘을 주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일어서는데 다시 한 달.
그리고 지금 그는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른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옮겼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한 걸음이었습니다. 6달 만에 생애 처음 같은 한 걸음이었습니다. 박금순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아진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두 번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왼발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평행봉 끝까지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해냈습니다. 강도연은 몸을 돌려 다시 걸었습니다. 왕복을 마치고 의자에 앉았을 때 그제야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6달 동안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서아진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강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평행봉 없이 걷는 것이 다음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 뛰는 것,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첫 걸음을 내딛었으니 그 다음 걸음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강도연은 이제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두 다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고 마을 어귀까지 걸어가고 약방 뒤 산길을 조금씩 올랐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멀리, 더 오래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도연은 박금순 노인과 서아진을 방에 불러앉혔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했던 듯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박금순이 물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강도연이 떠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곳은 전쟁터였습니다. 권력과 돈과 음모가 난무하는 세계.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박금순이 싸준 약초 보따리를 등에 지고 서아진이 만들어준 지팡이를 짚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두 사람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강도연은 돌아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강도연은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갔습니다. 읍내에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 산에서 자신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절망에서 일어나 마비된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가 남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6달 만에 보는 도시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도연은 택시를 타고 명성식품 본사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본사 빌딩이 보였습니다. 30층 유리 건물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내던져진 곳, 자신이 죽을 뻔한 곳.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명성식품 본사 대회의실에는
이사진과 대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창식은 단상 중앙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그의 정식 회장 선임이었습니다.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조창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령을 본 사람처럼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살아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강도연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회의실 안이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강도연의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 앞에 도착한 강도연은 조창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창식이 억지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도연이 살아있었구나. 어디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를 하려 했지만 공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강도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안에 조창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회장실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아들을 치우면 회사는 내 것이 된다. 강태준이 세운 건 내가 다 뺏어가겠어. 40년을 참았다. 이제 내 차례다. 그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조창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창식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조작된 녹음이야.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활력의 샘 성분 분석 결과서입니다. 장기 복용 시간 손상을 유발하는 성분이 기준치의 5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조 지시서입니다. 조창식 회장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창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강도연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걷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남자가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창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조창식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강도연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절벽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밀어 떨어뜨린 그 절벽에서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조창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도연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조창식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창식 회장님, 살인미수 및 유해식품 유통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창식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회사,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한 달 뒤 강도연은 명성식품 회장으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첫 번째 지시는 활력의 샘 제품 전량 회수였습니다. 두 번째 지시는 피해자 보상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시는 아버지가 지켜왔던 원칙을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재료, 정직한 제조, 적정한 이윤. 그리고 그날 저녁 강도연은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박금순 노인과 서아진이 있는 곳으로 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서아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아진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약방 마당에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제 발로 걷겠습니다. 회사도 인생도 전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습니다.